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준희의 세 줄 요약.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이 다시 한번 20세 이하 대회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아시아 국가로는 4강에 오른 것만 해도 이제 최초의 일인데, 만약에 이탈리아를 돌파하고 결승에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팀 또 최초의 2대회 연속 결승전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의 승부를 잘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김은중 감독이야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세 줄 요약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설위원을 한 분 더 모시고서 이탈리아 대표팀과 우리나라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세 줄 요약 사상 최초의 게스트입니다. 박찬하 해설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작 박찬하입니다. 다작.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또 중계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0세 월드컵을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대표팀 경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직전에 있었던 또 8강 경기를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난 경기를 통해서 엿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팀의 청사진이라든가 이 팀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대표팀이 기본적으로는 볼파토 선수라든가 미레티 선수라든가 뇨토, 스칼비니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연령이지만 빅리그에서 다들 또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제외된 전체적인 멤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코폴라라는 선수도 있는데, 베로나가 시즌 막바지까지 오늘 내일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아쉽게 강등이 됐습니다만 핵심 선수로 또 자리매김한 코폴라기 때문에 이번 20세 이하 명단에는 합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전력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팀이 제가 한 경기 정도를 풀타임 경기를 했는데 전술적인 색채가 또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분석하고 그리고 들여다보기에는 수월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탈리아가 주로 쓰는 포메이션을 보니까 발단치 선수를 꼭지점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면서 이른바 이제 4-3-1-2 포메이션, 다이아몬드 4-4-2라고도 볼 수 있는 그 포메이션을 차용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팀들을 보더라도 이 4-3-1-2는 약간 독특하지 않습니까? 잘 안 쓰죠. 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는 좀 사장된 포메이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 4-3-1-2를 많이 써왔던 국가기도 하잖아요. 그 꼭지점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판타지스타 유형의 선수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득점력이 좋은 건장한 스트라이커 한 명, 그리고 이제 파트너로 똑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배치가 된 때도 있지만 다재다능하고 또 판타지스타 계열의 선수가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로 배치가 됐던 것이 이탈리아의 어떤 전통적인 색채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선수 구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경기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에는 변화도 있지만 전통의 이탈리아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번 이탈리아 20세 이하 대표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도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발단치 선수가 특히 이제 기량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들도 물론 신장이 좋은 선수들도 있는데 신장 좋은 선수들도 은근히 순간적인 정교함이 있더라고요. 그 암브로시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약간 아주 절묘한 또 백힐 골을 넣었던 에스포지토 선수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개인기 좋은 이제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같은 유형의 판타지스타 계열이 파푼디 선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탈리아가 일단 공격진에 내세울 수 있는 선수들의 기량은 이번 대회 통틀어서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골 결정력이 대단히 뛰어난 팀이고요. 이 팀이 4-3-1-2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명의 공격수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선수들입니다만 역시 핵심은 미드필더들이에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 있는 베르단치 선수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채살의 카사데이 선수가 이번 대회 가장 많은 골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6골이죠. 그리고 카사데이가 지금 소속팀에서는 이제 챔피언십 레딩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근데 레딩의 감독이 폴 인스거든요. 좋은 미드필더 출신의 감독 휘하에서 조련을 잘 받아서 기량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첼시로 돌아가서 뛸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카사데이 선수가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팀을 들여다보면은 투 스트라이커가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그 뒤를 바치는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데, 카사데이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오른쪽에 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데 전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단치 선수가 가운데 있는데 이 선수도 전진을 많이 하고, 그러면 누군가 측면으로 가서 사이드 플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2명의 스트라이커가 배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브로시노 선수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왼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신체 조건이 좋은 에스포시토 선수, 이 선수는 2005년생인데 월반을 한 거죠. 한 대 월반에서 뛰고 있는데 그 선수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상대 수비수를 한 명 묶어둡니다. 그러면은 암브로시노 같은 선수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 수비가 딸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수비 라인이 수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발단치가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카사데이 선수가 이제 뒤쪽에서부터 돌아 들어가면은 왼쪽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를 카사데이가 마무리하거나, 발단치 카사데이 공격수에서 툭툭 주고받으면서 원터치 패스, 그런 정교함 살리면서 해결을 하는 게 이번 이탈리아 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금 박찬호 위원이 정말 이탈리아의 특히 공격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움직임의 패턴 하나를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패턴은 정말 우리와의 대결에서도 또 나올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또 왼쪽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잘 올려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미드필더 지오바네 선수가 있죠. 지오바니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 나올 수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한 명으로 출전할 수도 있는데, 조바네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왼쪽 풀백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왼쪽 수비에 오히려 이제 트리키아 선수, 유벤투스 출신인데 이 선수를 기용하면서 조바네 선수를 3명의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왼쪽, 뭐 소위 말해 이탈리아에서는 메짤라라고 하잖아요. 그 포지션에 배치를 해서 기용을 하는 것도 변화 가운데 하나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지난 이제 콜롬비아와의 경기는 두 선수가 함께 나왔으니까 그런 모습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이 팀이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덩치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도 키가 크고 중앙 수비수도 신체 조건이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들도 카사데이 선수 장신이고 체격 조건 좋고 점프력 있고 헤더 가능하고 이런데, 지난 콜롬비아가 이 이탈리아랑 경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덩치에 밀려서 가운데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20살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선수들은 월반에서 지금 18살의 나이로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이 피지컬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도저히 10대, 2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덩치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껏 우리가 물론 이제 강팀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제 첫 경기 프랑스부터 뭐 바로 지금 4강전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도 사실 다 강팀이기는 했지만, 제가 좀 냉정히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가장 좀 약점이 없는 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피지컬이 좋은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뭐 발단치라든가 파푼디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또 테크닉도 있고, 여기에 공수의 어떤 밸런스랄지,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일부 팀들은 사실은 한두 가지씩은 좀 결함이 있었잖아요. 프랑스는 마땅히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또 선수들이 스피드와 탄력, 뭐 기술 이런 거는 있는 대신에 또 장신자가 좀 부족한 팀이 나이지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약점들이 있는 팀들이었는데, 이탈리아는 보면은 고루고루 잘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결국은 다시 한번 전술적으로 한번 이탈리아를 깨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우리는 이제 8강에서 연장까지 치르는 체력 소모가 심했잖아요.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경기를 하루 이제 먼저 했고, 그래서 휴식일도 하루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우리 선수들의 회복이겠죠. 네, 우리가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이, 더군다나 우리는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한 명이 부상당하면서 쓸 수 있는 선수도 더 줄었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가운데, 빨리 회복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을 들고 나와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김은중 감독이 빨리 이 선수들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탈리아의 어떤 약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 팀이 경기 극초반에 라인이 좀 흐트러지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금방 또 극복을 하더라고요. 한 5분에서 10분까지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이탈리아가 전체 조직력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가 금방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 이 팀은 이런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실리적인 컨셉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번 월드컵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 4강 무대까지 올라간 그 전술의 중심은 실리적인 선수비 후역습의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도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가 65분 이후에 많이 흔들려요. 아무래도 이 팀도 관리를 하고 선수 교체를 하고 해주긴 합니다만, 소속팀에서 경기를 꾸준하게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65분 이후에 전체적으로 발들이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전체 대형이 처지는,
공격 스피드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공격과 수비 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김은중 감독의 토너먼트 올라와서의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전반은 어느 정도 버티고 우리가 수반에 승부를 건다. 이거잖아요. 배준호 선수도 이번처럼 또 후반에 기용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이탈리아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포메이션 구조에 있어서 역시 4-3-1-2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수비를 할 때는 그 발단치 선수가 중앙 쪽으로 또 내려오면서 이렇게 넓게 펼치기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탈리아의 조별리그에서부터 지금까지 5경기를 보니까 측면 윙어라든가 윙백의 측면 공격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이탈리아의 측면 수비가 따라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약간 늦어지고 그리고 측면에서 상대에게 수적 열세를 내주는 장면들이 박찬호 위원 말씀대로 한 65분 이후에 라인 간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윙어를 잘 활용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측면 수비수가 윙어와 이제 1대1 장면에 노출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 배준호 선수, 뭐 김용학 선수, 강성진 선수, 뭐 이지한 선수까지 우리 윙어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측면에서 공격을 해줘야 이탈리아를 그래도 좀 고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4-3-1-2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발단치가 내려와서 이제 4-4-2로 수비를 하는 게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데 지금 이탈리아 팀은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력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수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수비도 4-3-1-2 대응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측면의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4-3-1-2 대응으로 수비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사이드 공간 그 코너 공간이 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따라가서 그 공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카사데이 선수도 뭐 측면으로 나가서 수비 지원 나가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서 상대 공격진들이 측면에 오면은 그 공은 어차피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럴 거면은 우리가 사이드를 내주더라도 중앙을 틀어막으면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수비 컨셉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 있다는 생각이고 공격에서는 그렇고 수비에서는 상대의 높이에 대한 봉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이제 카사데이 선수 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역시 그 이른바 제라드, 램파드, 발락 뭐 이런 미들라이커과라고 보여지는데 발락 선수가 조금 연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으면서 헤더로 또 득점을 잘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유형의 선수 같은데 이 카사데이 선수에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발단치 선수도 수비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공격에 치중하는 포지셔닝을 할 때가 많고 여기에 장신의 또 투톱이 서게 될 수 있잖아요. 파푼디 선수를 기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그럼 이 이탈리아의 테크닉과 높이와 또 침투까지 겸비되어 있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또 김은중 감독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높이가 한 명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대회부터 해서 많이 사용했던 백포로의 대응도 가능하겠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에스포지토 선수가 장신인데 그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수비를 한 명 묶어놨을 때 카사데이가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암브로시노 선수가 움직이면서 계속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지금 한두 명에서 끝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해결도 되지만 카사데이, 암브로시노 혹은 에스포지토 이런 선수들이 떨어뜨려주면서 침투해오는 발단치에게 세컨드 볼을 내주는 이런 전략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김은중 감독이 선수 뽑을 때 이찬욱 같은 선수를 이번 명단에 포함을 시키면서 백스리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잖아요. 실제로 프랑스와의 첫 경기도 이제 그런 모습 가까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황인택 선수를 김지수 선수, 최석현 선수와 더불어 기용을 하면서 뭐 3백처럼 될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익숙진 않겠지만 일단 높이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또 투톱이니까. 투톱이니까. 네, 네, 네. 네. 또 실리적인 컨셉을 쓰기 위해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선취골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기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엇비슷한 어떤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신체 능력이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거기다가 하루를 더 쉬었거든요. 지난 경기는 또 우리는 연장전을 했지만 연장전을 안 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선취골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높이에서 밀리면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황인택 선수라든가 이찬욱 같은 선수들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높이 싸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겠지만 이영준 선수는 이 4강 경기에서도 불굴의 정신. 네. 네. 불사조 정신으로 상무 소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경기에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에서 뭐 대단한 포상은 좀 이영준 선수에게 해줘야 된다는 또 감독이 얼마 생각이 전에 있어요. 정경용 감독으로 또 바뀌셨는데 어쨌든 상무에서의 그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주시기를 그런 기대도 하는데 저는 요 얘기 하나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승원 선수의 정말 이번 대회 거의 뭐 매직 오른발 아닙니까? 이승원 선수와 또 최석현 선수, 아까 뭐 미들라이커 얘기도 했지만 스트라이커가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최석현 선수는 특히 아주 수비할 때도 그렇고 득점할 때도 그렇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또 스타일이라서 헤더골 넣을 때 또 상당히 보기도 좋은 그런 헤더들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요 코너킥을 얻어냈던 장면, 그 장면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영준 선수가 진짜 가장 힘들 선수인 것 같은데 코너킥 얻어낼 때 이영준 선수가 엄청나게 잘 싸워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진 볼을 강상윤 선수가 또 엄청나게 잘 싸워줬거든요. 저는 사실 이 나이지리아전에서 강상윤 선수도 뛴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든 선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코너킥을 만들어낸 이영준과 강상윤, 이 두 선수의 공헌도 물론 이제 이승원과 최석현 선수가 골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코너킥을 만들어낸 그 장면도 우리 선수들의 상당한 정말 의지와 투혼을 보여줬다는 생각에서 여기서 꼭 이제 한마디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 박찬하 위원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당부가 있다면. 정말 어렵게 아르헨티나라는 낯선 대륙까지 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조별리그부터 해서 정말 좋은 경기 하고 있고 또 멋진 경기, 좋은 성적까지 많은 것들을 안겨주고 있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분명히 힘들 거고. 그렇지만 이제 2경기 남았습니다. 2경기만 잘 치르면은 다시는 없을,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시는 없을 20세 이하 월드컵이잖아요.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결과가 어쨌건 우리들은 모두 다 응원할 준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좋은 경기 하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근히 그리고 또 우리가 이탈리아를 상대로는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981년에 사실은 그 83년 그 4강 붉은 악마, 그 최초의 붉은 악마 4강 신화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역사적으로 묻힌 감이 없잖아 있는데 1981년에 당시 그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지금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순호 선수가 이탈리아를 완전히 박살을 낸 적이 있어요. 그 2골에 2도움까지 기록을 하면서 그때 뭐 곽성호 선수랄지 또 이경남 선수도 골을 넣었었는데, 이 최순호 선수가 이탈리아를 한번 지배했던 적이 있고, 지금 안정환 해설위원이 또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아주 쇼킹한 또 상황을 안겼던 또 그런 기억도 있어서 은근히 또 이탈리아에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또 해볼 만하고, 그리고 지난번 그 이강인 선수가 포함되었던 그 2019년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은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목표는 우승입니다. 근데 이게 한 진짜 20년 전, 30년 전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혼나거든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데, 준우승을 바로 직전 대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벌써 나가기 전부터 우승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할 정도의 어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 자신감 이런 거 자체가 이번 대회 시작 전부터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운을 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탈리아를 울렸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좋은 경기를 기대를 하면서 후회 없는 한 판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한준희의 세 줄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하 해설위원께는 다시 한번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